오늘은 소송 종료로 넘어가요. 오늘은 소송 종료는 교과서적인 카테고리는 소송 종료 총론이 한 챕터 있고, 또 하나 챕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라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소송 종료라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재판에 의한 소송 종료는 이제 기판력을 설명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송 종료는 크게 총론적인 이야기, 두 번째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그럼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에 속 들어가서 챕터는 소취하라는 거 챕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청구의 포기 인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재판상 화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챕터에서 세 번째가 재판에 의한 당사자의 행위에 대칭되는 재판, 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 속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 차지하면서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거기서 기판력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종료 챕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총론적인 데서 하나 여러분이 개념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어떤 민사소송법 자체에 있는 어떤 규정상의 제도랄까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규칙에 관련돼서 그런 제도가 실제 많이 실무상 등장해요.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판결이라고 봐도 되는데, 소송이 끝났는데 형식적으로 뭔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을 마감하는 판결급의 판결 중에서도 소송 판결에 제일 그래도 가까운 마감하는 처리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원래 뭔가에 의해서 마무리돼서 끝나버리면 그것에 따른 뭐 원고 청구 인정돼서 끝나든지, 소가 취하돼서 끝나든지, 뭐 포기 인락이 돼서 끝나든지, 화해가 돼서 끝나든지, 뭐 이렇게 돼서 그것에 따라서 마무리가 제대로 타결이 돼버리면 그것에 따른 뭔가 결론이 기결돼서 나타나는데, 실제는 그런 뭔가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챙겨봐서 안 되겠다라고 커트해주는 소송 판결급의 이런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가 하나 익히고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총론에서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일락, 재판상 화해인데, 실전적으로는 청구 포기 일락은 많이 보기는 힘든 이런 상황이고, 소취하는 흔히 많이 볼 수 있고, 실제 시험 문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취하에서는 이제 267조 거기에 소취하의 효력은 제소 금지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그 실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험상에서도 자주 묻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화해는, 청구 포기 일락은 거의 보기 힘들고,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 ADR적인 뭐 이런 영역에서의 화해와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제소전 화해라는 이런 영역, 즉 재판상 화해 속에 소송상 화해가 있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중에 지금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가 있는데, 재판상 화해 속에 소송상 화해, 그 다음에 제소전, 소제기 전 화해가 있다 라는 것이죠.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화해는
220조라는 조문, 그 다음에 461조라는 조문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220조가 뭐냐면 청구의 포기 일락, 재판상 화해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판결문은 아닌데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당사자 행위가 있을 때 그것에 바탕을 두고 조서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조문이에요. 그 만들어진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주의를 가져야 되냐면, 그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확정 판결 하면 떠오르는 게 기판력이 떠오르니까 기판력이 있느냐를 둘러싸고, 집행력, 그 다음에 집행력이 있느냐는 이게 나중에 이 조서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번원이 돼요. 집행력이 있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번원이 되는데, 그 앞에서 기판력이 있느냐 부분은 약간의 추가적인 논의 등을 펼치고 있어요.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의효력의 의미에 기판력을 100% 똑같이 같은 의미로 있다고 하느냐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출발은, 판결은 법원이 관여해서 나온 결론인데 반해서, 물론 소송상 하에도 법원이 관여 않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ADR이라는 이런 당사자 행위, 당사자의 주도에 의한 소송의 분쟁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법원이 게재해서 판단으로 내려준 마무리와는 똑같이 볼 거냐, 똑같이 볼 수 있으면 기판력을 똑같이 긍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 당사자의 행위라는 측면을 중시한다면 법원이 강행적 공권적으로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는 데 대해서 약간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판력을 끌어내리는, 부정하는 이런 요소로 그쪽은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그 포인트를 부각시키는 거죠. 판결과 다르다. 강행적 공권적으로 법원이 내린 게 아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뭔가 의사에 따라서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그것을 공권적 판단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의 긍정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그런 요소로 그쪽은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죠. 조문상으로는 451조의 재심, 저번 때 우리가 재심 아직 안 배운 이런 건데도 상당수가 재심 이런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대답들도 하고 했는데, 그 재심이라는 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그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게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 중에 제한적인 어떤 11호까지의 451조 1항의 11호까지의 사유에 있어서 그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 재심이 461조에서 준한다, 준재심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220조의 그런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재심권을 끌어쓰고 있는 461조가 준재심 이렇게 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잠깐 빠져서 얘기한다면 저번 내가 뚫뚫뚫뚫 옛날 과거처럼 사법시험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때 그냥 준재심 이런 게 나와요. 재심 뭐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지금이야 내가 막 이렇게 해주지만 옛날에는 뭐 수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과서의 마지막에 재심의 마지막이에요. 재심 다음에 준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웃긴 얘기고, 이건 진실은 아닌데 이렇게 문제 낼 때는 프린트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새처럼 이렇게 합숙해서 내지 않고 당일날 내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방처럼 올라가야 되니까, 나 때는 300명 뽑을 때니까 2차장에 온 사람이 한 5배수 오니까 한 1,500명 정도가 보더라도 한 반에 한 30명, 40명씩 본다면 반이 한 몇 개 계산, 30개 반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30개 문제를 만들어서 방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 각 반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문제를 충분히 시간 두고 출제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하지도 않고 당일날 이제 출제를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좋은 문제 내려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 이 쓰는 사람이 방에 써야 될 거 아니야. 50장이면 50장이 각 반에 보낼 문제를. 근데 시간은 다가오고 초조해지면 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고르다가 일단 재심해서 내자는 정도까지는 타협이 됐대요. 그래서 농담이야. 재심부터 쓰라고 했대요. 재심은 일단 써놔라. 지금 막 이제 마지막 촉박하게. 그래 놓고 이제 뭔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앞에다 준자 써라 해서 준재심이 나왔대. 안 웃겨? 그렇게 출제를 했다는 그런 거야. 민법에서는 가등기가 나왔어. 가등기의 효력. 그것도 똑같아. 등기에 대자 나 가짜 썼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준재심이 그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잘 보지도 않고 그런 개념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러던 시절에 이제 그런 게 내가 나 때 나왔다 이 이야기를 좀 코믹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전혀 뭐 감동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러네. 하여튼 그게 준재심 제도야. 재심에 준해서 220조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와 결부돼서 220조와 451조, 461조는 조문 이 자체의 어렴풋이 그거는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할 중요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가는데 한편 소의 취하는 소송 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청구의 포기인답과 재판상 화해와 소의 취하를 구별한다면 소의 취하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예요. 그런 일방적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개가 공통성이 있어요. 청구의 포기는 역시 원고의 일방적 행위, 청구의 인락은 피고의 일방적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일방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행위 중에 그 점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해는 쌍방적인 거죠. 그게 계약으로 볼지 합동행위로 볼지는 뭐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민법적으로 보면 화해 계약이죠. 그러니까 화해는 쌍방적인 행위인데 반해서 소의 취하 청구 포기 일락은 일방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카테고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는데 한편 청구의 포기 일락과 소의 취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무리는 한다라는 건데 청구의 포기 일락은 결론을 남기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조소화되면서 청구 포기는 이른 원고가 실체법의 권리 포기처럼 그 다음에 소송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원고 패소처럼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구의 일락은 실체법적으로 본다면 채권 채무 관계를 승인하는 꼴로, 소송법적으로 본다면 피고가 인정하니까 원고 승소, 피고 패소 꼴로 해서 마무리된다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마무리예요. 이게 이제 판결을 친다면 원고 승소냐, 원고 패소냐, 내지는 피고 승소냐, 피고 패소냐의 대칭되는 어떤 마무리를 가지고 하는 결과를 갖고 하는 마무리인데 반해서 소의 취하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가면서 그때의 마무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끝난다. 그게 소송 계속의 소급적 소멸이라고 해요. 소송 계속의 소급적 소멸. 그래서 소의 취하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으로 친다면 수강 신청했다가 수강 신청 취하한다. 이런 정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소송 계속이 없어진다 치면 수강 신청 안 한 거로 되고 다음에 수강 신청 또 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소금지를 그럼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소금지는 지금 용어가 중복된 소제기 금지, 제소금지, 기판력에 걸린다. 이럴 때 당사자의 동일과 소송물의 동일의 개념에서 뭔가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는 국면에서 쓰는 용어 등이에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대해서 그때 소제기는 어이인데 지금 소취하에서 나오는 제소금지는 더블이라는 의미의 제아이예요. 그래서 다시 내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어떤 제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한편 기판력은 이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갖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소취하를 여기에 수강신청 취하를 한다면 소취하할 수 있듯이 수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다시 재차 수강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재신청을 금지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소치하에서는 그런 제소금지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267조 1항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하면서 2항에서 제소금지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조금 펼치기 전에 이쪽 그룹과 이번에는 소외치하의 당사자 행위에 따른 소송 종료 중에 차이는, 요거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라는 267조 1항, 청구의 포기일락과 재판 상황에는 220조에 의해서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송이 종료되고 기판력이 있느냐 여부는 조금 논란이 있고 집행력이 있어서 집행권원이 된다까지가 정리됐어요. 다시 소외치하로 돌아와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데 재차 내는 데 대해서 이제 267조 2항이 제소 금지를 하는데, 지금 재수강 신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설명하려다가 괜히 수강 신청 얘기하면서 실패하네. 뭐가 안 되네. 굳이 그래도 다시 도전해봐야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되네. 소외치하, 수강 신청 취소. 그럼 소송을 취하하면 이렇게 진행하다가 소송을 더 안 하겠다고,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취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있었어요.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누군가에서 항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컨대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어요. 또는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요 항소심에서 소취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론은 가능해요. 대법원에서도 가능해요, 소취하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심에서 소송 냈던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해놓고 결과는 1심에 끝까지 가서 이길지 잃지 한번 보다가 지니까 항소해놓고 항소심에서 소취하해서 이거 없던 것으로 가는 게 느낌상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취하는 지금 항소심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1심, 2심, 4실심 계속 중에 가능해요. 그래서 또 좀 있다 그럼 이야기를 확장한다면 자꾸 지금 확장되면서 이게 분산이 되는데, 항소 취하라는 개념도 또 있어요. 항소 자체를 취하한다. 그건 일단 그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소를 취하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건데, 항소심에서 소 취하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항소심에서 소취할 수 있는데 1심에서 결론 보고 패소한 원고가, 물론 피고가 소취한다는 개념은 없으니까 피고가 패소해서 어쩌고저쩌고는 뭐 상정할 필요까지 없는데, 지금 그 소취를 적극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다 라는 상황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결과를 보고 하면 이거 그래도 되나 순간적으로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수 있어요. 박재영, 갸우뚱급이야? 아니면 하등 어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왜? 나는 그럼 다시 수강 신청 해놓고 나한테 F 받고 기분 나빠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재수강 또 이상하게 가네 지금. 잠깐만. 그치? 중간고사로 해야 맞는 얘기네. 지금 일단 F 받았는데 기분 나빠. 소취하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수강 신청 취하 할 수 있냐 없냐는 지금 없죠. F 받아봤고는. 뭐 재수강자는 있지만 없죠. 근데 지금 기분상은 없애고 싶어. 그런 소취에 해당하는 거가 있으면 참 좋겠지. 받아보고 드랍시킬 수 있으면. 근데 그건 아니지 지금. 근데 하여튼 어때?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분 나쁘잖아. 내가 F 줘가지고 응징을 했는데 싹 없애겠다면. 그러면 나 같은 입장에서 기분 나쁜 사람은 소취하, 수강 신청 이제 와서 하면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겠어? 못하게 해야겠지. 그럼 그래서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중간고사 정도로 해보자 이거지. 중간고사에서 대충 가늠해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미 근데 수강신청 기간 지났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까지 가서 뭔가 낌새가 이거 이번 학기 내가 완전 파토 날 것 같아. 아작 날 것 같아. 그러면 수강신청 그때 취하할 수 있게끔 지금 아니지. 뭐 3월 언제까지만이지.
뭐 무슨 휴학 같은 거는 또 별개 있지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 1심 판결을 좀 중간고사쯤으로 생각해 본다면 소치하를 할 수 있다처럼 수강신청은 지금 할 수 없다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이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겠어?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의도라면 소치하를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데, 즉 그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이제 소치하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로 설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았다야. 소치하를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도록은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치하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서는 컨트롤 안 해. 어디서 컨트롤 하느냐? 항소심에서 1심의 본안 판결을 받고 나서 267조 2항을 보니까 항소심에서 소치하하는 것 자체를 못한다로 컨트롤하지는 않고 해라 해도 좋다. 그런데 다시 그럼 이 사건 갖고 우리 법원에 와가지고 하겠다고 하지 마라. 좋다. 수강신청 취하해도 된다. 다음에 나한테 강의 듣겠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제소금지야. 설명이 이제 어느 정도 어설프나마 갔어. 그러니까 우리 제도는 어떻다? 항소심 단계에서 소치하, 그러니까 어느 단계랄까? 지금 항소심을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 소치하를 하느냐 마느냐로 걸지는 않는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본안 판결을 보고 소치하를 했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을 법원에 소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267조 2항의 제소금지로서 우리는 규율을 하고 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치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판결 받아보고 소치하는 게 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을 생각한다면 만약 규제를 어떤 식의 설정도 생각할 수 있다? 소치하 못하게 하는 설정도 가능은 하다는 거지. 그런 쪽에 자기는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는가. 법원에,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나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법원이 열심히 해서 판결을 내려줬는데 지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 소를 취하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그걸 좀 좋게 하면 무위로 돌린다는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농락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치하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되 다시 네가 소치하에서 이 문제는 문제 안 삼겠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거 갖고 오면 우리는 안 받겠다. 그게 제소금지다. 그러니까 제소금지의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이 동일하다. 우리가 사건의 동일성은 항상 중복 제소이든 제소금지든 기팔력이든 주체로서 당사자가 동일하고 객체로서 사건의 그 객체, 수송물이 동일하고 인데 이때 제소금지에는 설사 동일한 사건으로서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더라도 다만 조금 요 나름대로의 제소할 필요성, 권리보호를 다시 요청할 어떤 소의 이익의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소할 이익의 필요성이 있다면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제소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 요건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어느 교과서든지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치하의 첫 번째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은 1심 단계에서 소치하했다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니까 소송 계속이 있는데 또 동일한 사건이 나오면 그게 중복제소에 걸리는데 소송 계속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니까 다시 소송 나오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항소심 단계에서 소를 취하는 것은 소치하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규율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규율은 아니고 항소심에서 소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없어졌더라도 중복제소 측면은 아닌데 제소금지의 측면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제소금지는 중복제소 기팔력과 달리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제소할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한 번쯤은 더 이렇게 헤아려주긴 한다. 라는 게 큰 골격의 이야기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기본 설명을 해주고 문제로 들어갈게요.